박서방, 제발 이러지 마.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이건 아니야. 어떻게 장모를 속여서 돈을 벌 생각을 하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돈 돌려주게. 장모님, 그러니까 토지를 분양받을 때는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셔야 해요. 선택은 장모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법적으로 해봐도 제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남편이 금싸라기 땅이라고 자신했던 그 땅이 실제로는 개발이 어려운 토지였던 겁니다. 엄마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아서 2억이나 넣었어. 당신이 확실한 정보라며?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대전 외곽에 있는 조용한 시골 동네에서 팔순의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는 이미연입니다. 벌써 50대 후반으로 환갑을 앞두고 있어요.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지. 가끔 거울을 보면 세월이 참 이렇게 흘렀나 싶네요. 원래는 대전 시내의 탄탄한 중견기업에서 총무로 일을 하며 바쁘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일을 다 내려놓고 어머니와 함께 밭을 가꾸며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저를 볼 때마다 가슴 아파하시는 엄마를 보면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미연아, 이제라도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남편과는 10여 년 전에 이혼을 했고 키우는 자식도 없거든요. 참으로 쓸쓸한 인생이지요. 그래도 하나 있는 남동생은 가정을 잘 꾸리고 살아 아이도 셋이나 낳았습니다. 그 나이가 벌써 20살이 넘었는데 제법 어른의 태가 나는 조카를 보면 그 조그맣던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하는 생각이 들어 신기해요. 동생이 조카들을 주렁주렁 달고 집에 오면 조용하기만 했던 집안이 왁자지껄하게 변하고 제법 화목한 분위기도 나지요. 누구나 돌아보면 가슴 아픈 사연 하나쯤은 가지고 있기 마련이잖아요. 평소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듣고 있으면 저도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늘 제 씁쓸한 인생에 대하여 속 시원하게 한탄이나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돌아보니 가슴을 쾅쾅 내려칠 만큼 어리석었던 제 젊은 날의 선택들이 부끄럽네요. 결국 그 선택으로 인하여 평생 고생만 하신 엄마를 이렇게 슬프게 하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찬찬히 들어보시고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따뜻한 위로의 말도 좋고 왜 그렇게 했냐는 매서운 질타도 좋습니다. 그럼 저의 인생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중학교를 한창 다니던 시절, 아버지께서는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고 엄마는 40도 안 된 젊은 나이에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농산물 공판장에서 중매인 아래로 들어가 과일을 팔면서 힘겹게 살림을 꾸려가셨죠. 젊은 여자 혼자 막 공판장에 뛰어들어 벌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았어요. 궁핍했던 유년 시절은 말로 다 풀어놓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도 엄마는 이를 악물고 자식의 미래를 위해 젊음을 바쳤지요. 그렇게 악착같이 버틴 끝에 저와 동생 모두 대학을 나왔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년제 전문대를 졸업했는데 남편은 그 학교에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1학년 때 처음 만났는데 재수를 해서 저보다 나이가 1살 더 많았습니다. 새파란 20대 초반,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시절부터 봐왔고 눈물 찔찔 흘리면서 군대를 갔다 온 모습, 그리고 사회 초년생이 돼서 허둥대는 시절까지 그 모든 순간을 저는 함께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7년 동안 연애를 했거든요. 그 오랜 시간을 통해 저는 그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는 데에는 큰 고민이 없었어요. 하지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결혼 후의 삶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똑똑하거나 능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사람 됨됨이는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했죠. 남편의 부모님은 군산에서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셨는데 그 사람은 꼭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할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심성착하고 어른 공경할 줄 아는 남자라면 평생을 믿고 의지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예의 바르고 살갑게 구는 그 사람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종철이가 그래도 사람이 참 좋다. 평생 믿고 살려면 인성이 제일 중요하지.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저희 각자 회사에서 자리를 잡고 나면 결혼을 할까 해요. 엄마는 좋아. 언제 한번 종철이 데리고 밥 먹으러 와.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며 평범하고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고 작은 전셋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29, 남편이 30이었죠. 남편은 그때 꽤 유명한 제지회사의 생산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큰 기업이었고 업계에서도 오랫동안 자리를 잡은 곳이라 남편의 직장은 꽤 안정적이었죠. 저와 남편이 함께 맞벌이를 하니 결혼 후 저희는 크게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지냈습니다. 조금씩 저축을 하면서 나중에는 아이도 갖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며 살림을 잘 꾸려나갈 거라고 믿었죠. 그땐 정말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2년쯤 지나면서부터 저와 남편은 아이를 가지려고 꾸준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더군요. 유명하다는 병원을 몇 군데나 다녀보며 여러 시도를 해보았지만 끝내 실패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불임에 대한 좋은 치료법도 많지 않았던 시기라. 매번 실패할 때마다 저도 남편도 점점 지쳐갔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였습니다. 매달 새로이 찾아오는 절망 속에서 남편이 말없이 제 손을 잡아줄 때마다 미안하고 또 미안했죠. 6년 동안 저희 부부는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아이 없이도 서로 의지하며 더 잘 살아보자고 다짐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뜻밖의 말을 하는 겁니다. 미연아, 나 이직할까 봐. 이직? 갑자기 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회사를 계속 다니면 미래가 없잖아. 다닌 지 벌써 17년인데 연봉도 그렇게 높지 않고.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남편에게 저는 나지막에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미래가 왜 없어?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연말에는 보너스도 안겨주는데 그게 미래지. 당신 회사 정도면 연봉도 그렇게 낮은 거 아니야.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다른 게 있나? 정해진 월급에 몸을 맡기며 사는 게 무슨 미래냐고. 실은 오늘 아는 형님을 만났는데 분양회사에서 일을 한대. 명품 옷을 쫙 빼입고 고급차 타고 오는데 아 진짜 사람이 다르더라고. 그런데 그 형님이 나보고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거든. 뭐? 분양? 그게 뭐 하는 건데? 땅이든 집이든 건물이든 그런 거 소개해주고 수수료 받는 거야.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저는 남편을 의아하게 바라보며 말했죠. 당신이 그런 걸 어떻게 해? 당신이랑 전혀 관련도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일을 배우는 거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좀 헤맬 수도 있겠지만 적응만 되면 보수가 상당해. 잘 말하면 내 월급쯤은 한 번에 거뜬히 벌어. 됐네요, 됐어.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아는 것도 제 밥그릇 챙기는 거야. 그러니 헛바람 들어서 허튼 짓 하지 말고 얌전히 회사나 다니세요. 전 남편의 말을 듣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는 저에게 현실성 없게 들렸거든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요? 남편이 말한 대로라면 그렇게 돈을 척척 안겨주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었죠.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남편이 성실하고 부침성도 좋은 사람이지만 제가 20대부터 쭉 지켜본 바로는 그만한 돈을 벌어올 능력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되는 모양이더군요.
매일 집에 돌아와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TV를 멍하니 바라보던 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더니 결국 남편은 제게 결단을 알렸습니다. 미연아, 나 그 일 한번 해볼래.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안함이 몰려왔어요. 남편이 회사를 옮긴다는 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의미했으니까요. 안정적이었던 생활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 남편의 결정을 응원해 주기로 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끝까지 말리는 것도 아니다 싶었거든요. 저도 일을 하고 있으니 남편이 벌이를 하지 못하더라도 얼마간은 버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남편은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재직 공장에서 일하는 대신 말끔한 양복을 입고 부동산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남편의 일상이 되었죠. 매일 아침 빳빳하게 다린 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곧 자리를 잡겠지. 하지만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당혹스러움을 감출 순 없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었거든요. 직종의 특성상 기본급여는 병아리 눈물만큼 적고 인센티브가 붙는 구조였기 때문에 성과가 없으면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심지어 고객을 만난다며 쓴 돈이 많아 오히려 적자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기를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첫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괜찮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지금은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지금처럼 힘내서 해. 알았지? 그래, 알았어. 고마워. 남편은 제 격려에 다시 힘을 얻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심히 뛰어다녔죠.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가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도 늘어났고 전화기를 붙들고 계약을 성사시키려 애쓰는 모습이 조금씩 보였어요. 저도 남편이 하는 일이 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대체로 부동산을 소개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수수료를 받는 일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하는 일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이제는 그저 남편이 하루빨리 자리를 잡아 안정된 수입을 벌어오길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금세 흘렀고 구두굽이 닳도록 열심히 했던 남편의 노력이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아, 이거 받아. 이게 뭐야? 이번 달 급여 내역서. 아, 그래? 벌써 월급날이었나? 어디 보자. 이게 얼마야? 700? 이거 700만 원. 맞지? 그럼 이번 달 월급이 700만 원이야. 진짜. 뭐야, 이거 진짜야? 당신 정말 대단하다. 나도 놀랐어. 이번 달에 딱 한 건 계약 성사된 게 있었는데 인센티브가 이렇게 많이 붙을 줄은 몰랐거든. 어때? 진짜 괜찮지? 제 두 눈으로 직접 찍혀 있는 돈을 보니까 저도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함께 그렇게 애를 태웠는데 드디어 노력의 결실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남편도 자신이 만든 성과를 무척 뿌듯하게 생각했죠. 그 순간만큼은 우리 부부의 미래가 다시 환하게 열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찬란한 기쁨도 잠시.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될 줄은 그땐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한층 더 열정적으로 일에 매달렸습니다. 마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처럼 쉬지도 않고 전화를 붙들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노트북 앞에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도 그는 여전히 회사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도 남편의 시선은 늘 핸드폰에 고정되어 있었죠. 주말에도 남편은 집에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을 핑계로 나갈 때가 잦았고
저는 남편이 무리하고 있다는 걱정을 떨칠 수 없었어요. 여보, 요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일도 좋지만 건강도 생각해야지. 미연아, 요즘 나 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꽤 인정받고 있어. 그러니까 일할 맛이 나는 거지. 요새 회사에서 밀어주는 일이 있거든. 그것만 잘 해내면 다음 달 인센티브는 진짜 대박이야. 그래, 알았으니까 쉬엄쉬엄 해. 돈도 좋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알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이 그렇게 자신감 넘치게 말하니 저 역시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남아 있었죠. 남편 회사에서 밀어준다는 일이 뭔지는 몰라도 정말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눈에 불을 켜고 그 일에 매달렸죠. 그래서일까요? 남편이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쯤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앞에 주차된 낯선 외제차를 목격했어요. 그런데 글쎄 그 차에서 남편이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그 차 뭐야? 회사 차야? 아니, 내 차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이런 비싼 차를 어떻게? 오늘 뽑았어. 당신 놀라게 해주려고 일부러 말하지 않았지. 당신도 이제 좋은 차를 좀 타봐야지. 어때? 멋지지? 그러니까 이 비싼 차를 샀다고? 나랑 의논도 없이? 할부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다 일하는데 필요해서 뽑은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나랑 의논을 했어야지. 우리 형편에 이런 외제차가 웬 말이야. 아무 걱정 말라고. 나 그 정도 능력은 있어. 내가 전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냥 내가 벌어다 준 돈 쓰면서 누리기만 하라고. 이참에 당신 다니고 있는 그 회사 일하기 힘들면 이제 때려치우고. 뭐라고?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이직해서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1억 가까이 되는 외제차를 덜컥 산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남편은 태연한 표정으로 걱정 말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짓을 할 사람이 아닌데 어디서 돈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군 모습이 영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가져다 주는 월급은 제 그런 걱정을 지워버릴 정도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1,0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달이 많았고 어떤 달에는 2천만 원이 넘는 달도 있었으니까요. 저도 어리둥절하더라고요. 솔직히 살림이 넉넉해지니까 남편이 정말 부동산 쪽에서 일을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자주 가는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머리를 만지던 사장님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미현 씨, 내 말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남편분 있잖아. 미현 씨가 남편한테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이 왜요? 자기 남편이 나한테 땅을 사라고 권유하는데 나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그럴 여력이 없다고 거절하는데도 어찌나 끈덕지게 설득을 하는지. 뭐 어디 땅을 지금 사야 한다나 어쩐다나 미용실에 들락거린 게 벌써 한 달째야. 아무튼 미현 씨 얼굴도 있고 해서 내가 심하게는 못하겠고 그냥 자기가 남편한테 말 좀 해줘.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제가 자주 가는 동네 미용실까지 와서 영업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무리 성과가 중요하다지만 주변 사람에게 불편할 정도로 영업하는 건 별일라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화가 나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해서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이 일을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미용실 원장님한테 땅 사라고 했어? 그게 사실이야? 원장이 당신한테 말했어? 아이 참, 말하지 말라니까. 아니, 동네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불편하게 해? 원장님이 나보고 당신 부담스럽다고 말해달라잖아.
그러자 남편은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꾸하더군요. 여보, 원래 영업이라는 게 그래. 10번 거절해도 100번 쫓아다녀야 하는 게 영업이야.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아무나 성공 못하는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오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말하는 남편의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죠. 여보,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 피해 주면서까지 돈을 벌면 안 되지. 무슨 피해? 내가 권유한 부동산들 진짜 다 좋은 물건들이야. 나중에 투자금보다 몇 배는 더 벌 텐데 그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이익을 주는 거지. 오히려 나한테 더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하는 남편에게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욕심이 가득한 남자가 제 앞에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는 오직 눈앞의 돈에만 몰두해 있었고 그 돈을 위해서라면 평판이 어떻든 관계가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동네 과일 가게에 들렀을 때 사장님이 저를 부르며 슬며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 가게는 저희 어머니와 거래를 하는 곳이었어요. 싱싱청관의 딸 맞지? 나 기억하나?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기, 잠깐 할 이야기가 있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봐. 왜요? 무슨 일 있나요? 여기 앞에 큰 단란주점 있잖아? 거기서 싱싱청과 사위가 자꾸 보여서 말이야. 제 남편이요? 그래. 옛날에는 남편이랑 같이 와서 과일을 자주 사갔잖아? 처음에는 그냥 익숙한 얼굴이다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 말을 듣고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사장님이 말한 그곳은 평범한 술집과는 거리가 먼 접대와 유흥이 오가는 장소였으니까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최근 남편의 행동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단란주점 이야기를 꺼내며 따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거리낌 없는 태도로 인정하더군요. 영업 일을 하다 보면 접대도 해야 하고 술을 마시는 일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했죠. 답답해서 진짜 말을 말아야지.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 손바닥만한 땅 한 조각 팔려고 알랑방구를 끼고 다녀야 하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계약서에 도장만 찍는다면 그런 술집 100번이라도 가야지. 남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는 일이 바뀌니까 남편 자체가 바뀐 것만 같았죠. 그제서야 저는 남편이 하는 일이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접대까지 하며 계약을 따내는 거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꼭 그 일을 해야겠냐, 회사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겠냐고 남편을 설득하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력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황금 같은 직장을 놔두고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는 공장으로 가는 게 말이나 되냐며 크게 화를 냈어요. 그때 남편의 눈에서 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에게 앞으로는 절대 직장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꺼내지 말라고 못을 박더군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는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돈에 눈이 먼 남편에게는 더 이상 가족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뭐 하겠어요? 외제차 할부금에 접대비에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훨씬 더 많아 따지고 보면 실속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경매 물건이니 뭐니 하면서 저 모르게 여러 가지 투자를 따로 하는 눈치였어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 물어보면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반응했고 저도 더 이상 뭐라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결국 싸움으로 이어졌고 부부 사이의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만 갔죠. 남편이 그 일을 시작한 지 2년이 다 되어갈 즈음에는 우리 두 사람의 사이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작은 일에도 함께 웃던 일상이 이제는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는 점점 웃음이 사라졌고 저도 그에 맞춰 차갑게 변해갔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예쁜 구석 하나 없는 남편이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괜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저녁을 먹다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장모님은 어떠신가? 괜히 얼굴 뵌 지도 꽤 된 것 같아서. 엄마? 엄마야 뭐 별일 없이 잘 계시지. 똑같이 장사하시고. 갑자기 엄마는 왜? 그냥 얼굴 못 뵌 지 오래됐으니까. 시간 날 때 한번 찾아가자. 남편이 요즘 들어 기색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가 자기 장모님을 챙기며 안부를 묻는 모습을 보고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가족을 생각하고 있구나 싶었죠. 남편이 속으로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라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는 요즘 박서방이 무슨 일 있냐고 물으시면서 자꾸만 투자 이야기를 꺼낸다고 하셨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엄마에게까지 투자를 이야기했다니 전화기를 들고 있던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무슨 재개발 예정지라나 아주 좋은 땅이라고 하더라. 노후를 대비해서 투자하기 딱 좋다고. 그런데 말이야, 들어가야 하는 돈이 적어도 2억은 넘게 든다더구나. 알았어요, 엄마. 제가 박서방이랑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 엄마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남편이 미쳤나 싶었어요. 이제는 하다하다 자기 장모까지 자신의 돈벌이에 이용하려다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남편에게 매섭게 따져 물었죠. 그러자 오히려 남편은 투자 가치가 아주 높은 땅이라며 큰 소리를 치더군요. 좋은 물건이라고 우리 엄마를 꼬드겨서 계약 따내면 당신한테 수수료 떨어지는 거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계약 수수료 받아서 좋고 장모님은 좋은 땅 사서 이익 보는 거니까 더 좋은 거지. 그리고 너도 나를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 진짜 좋은 땅이라니까. 엄마한테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 엄마한테 그런 돈 없어. 장모님 살고 계신 아파트 있잖아. 그거 담보 잡아서 투자하면 돼. 그 땅은 나중에 몇 배는 뛸 텐데 사람이 왜 이렇게 답답해? 남편의 막무가내 억지에 정말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 제 장모까지 끌어들이려는 남편의 모습에 진절머리가 나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끈덕지게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계속 투자를 권유하는 모양이었죠.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마음 약한 엄마는 남편의 계속된 권유에 결국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남편과 함께 집에 찾아오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투자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고 싶다고 하면서요. 저는 들어볼 필요 없다고 딱 잘라 이야기했지만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모양인지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를 다시 생각해 보면 걱정되는 마음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 남편이 너무 절박한 목소리로 집요하게 투자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잘못되었나 싶으셨던 거죠. 저는 아무래도 불안했지만 남편이 저 몰래 혼자 엄마를 만나는 것보다는 먼저 찾아가는 게 낫겠다 싶어 남편을 데리고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멍석이 깔리니까 남편은 엄마에게 마음껏 투자를 권유하더군요. 장모님, 이건 업자들끼리만 아는 비밀인데요. 그 지역이 나중에 재개발될 확률이 아주 큰 지역이에요. 지하철이랑 큰 도로가 뚫리고 아파트가 막 올라갈 겁니다. 그때는 땅값이 엄청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땅 몇 필지 사두시면 대박 나실 거예요. 그래, 나야 그런 건 잘 모르니까. 자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정말 그 땅이 개발되는 게 확실해? 장모님, 제가 장모님 앞에서 헛소리 하겠습니까? 저만 믿으세요. 그럼 장모님이 나중에 저한테 정말 고마워할 날이 올 겁니다. 알았네.
그러면 박서방만 믿고 그렇게 해보자고. 내가 곧 돈 마련해서 자네한테 맡길 테니까. 장모님,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갑작스러운 엄마의 결정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엄마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잠깐만요, 엄마. 진짜 땅 사시려고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지금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미연아, 나도 남들처럼 투자 한번 해보자. 박서방이 저렇게 자신 있다고 하는데 나쁜 땅은 아니겠지. 그리고 내가 계약을 하면 너희들한테도 좋다잖니. 나는 우리 사위를 믿어. 얼마나 오래 봐왔는데 박서방이 하는 일이라면 믿고 맡겨도 되지 않겠나? 사실 엄마가 무슨 투자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평생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고 고생해서 모은 돈이었고 그 돈의 무게를 엄마는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마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처럼 안달이 나 있으니 엄마는 그저 저희 부부를 한번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큰 결심을 하셨던 거죠. 그나마 엄마가 평생 일하며 모은 돈으로 가진 것이라고는 오래된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는데 그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서 돈을 마련할 생각을 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몇 번이고 그 땅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인지, 혹시 문제될 만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그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따로 부동산까지 찾아가 그 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없는 땅은 아니었지만 부동산마다 말이 조금씩 달랐어요. 누군가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저 뜬 소문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그 땅에 대해 확인할 때마다 우리 가족의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자신이 허투루 말하겠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가족의 돈을 쉽게 낭비할 리 없다는 그의 말이 그 순간에는 맞는 말처럼 들렸어요.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설마 남편이 아무 땅이나 들이밀겠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생각이 결국 제 발등을 찍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그 땅에 투자를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동생에게도 알려졌어요. 그때까지 동생은 그저 의아해하면서도 크게 의심하지 않았죠. 그런데 몇 개월 후 동생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원래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복지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개발 관련 부서로 이동하면서 그 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동생이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금싸라기 땅이라고 자신했던 그 땅이 실제로는 개발이 어려운 토지였던 겁니다. 도로 연결 허가가 나지 않는 구간이라 도로 연결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발 행위 자체가 금지된 지역이었어요.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시세보다 3배나 비싼 가격으로 땅을 팔아치웠죠.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곧 토지 용도도 변경될 예정이니 평가가 달라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에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엄마가 평생을 고생하며 힘들게 모은 돈을 남편 때문에 쓰레기 같은 땅에다 투자를 하게 된 것이었죠. 저는 사기를 당한 사람의 심정을 그대로 느꼈습니다. 그 일이 진행될 때는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 모든 게 말도 안 되는 상황 투성이었거든요. 남편을 원망하기 전 멍청했던 제 자신을 스스로 탓했기 때문에 더욱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하더군요. 내가 그거 말 안 했나? 거기 지금 당장 개발되는 지역은 아니야. 그냥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거기 엄청 좋은 땅이라고 몇 배는 뛸 거라고 말했잖아. 그래.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야. 원래 부동산이라는 게 사놓고 진득하게 기다리는 게 기본이잖아.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해? 엄마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아서 2억이나 넣었어. 그런데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땅에 그 돈을 투자하면 어떡해. 당신이 확실한 정보라며. 제발 좀 답답한 소리 하지 마. 땅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는 걸 아직도 몰라? 누가 봐도 좋은 땅이면 그 땅이 남아있겠냐?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곳을 찍어준 거잖아. 거기 개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정말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이게 인간이 맞나 싶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귀싸대기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제정신이냐며 당장 그 돈 돌려놓으라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오히려 눈을 크게 부라리며 큰 소리를 쳤죠. 그래, 나 미쳤다. 나 죽게 생겼는데 어떡하냐고. 그리고 솔직히 장모님이 나한테 2억 주신 거 아니잖아? 땅 사서 가지고 계신 거잖아. 사위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생색을 내는 거야? 너 진짜 말 다 했니? 당장 나가! 나 너 같은 놈이랑 한순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래, 너 말 잘했다. 누가 이혼 못할 줄 알고? 그래, 이혼해. 나도 너같이 말도 안 통하는 답답한 여자랑은 더 못 살겠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원래 남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작은 일에도 행복해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두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엄마도 남편을 만나 설득을 했어요. 박서방, 제발 이러지 마.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이건 아니야. 어떻게 장모를 속여서 돈을 벌 생각을 하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돈 돌려주게. 장모님, 그러니까 토지를 분양받을 때는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셔야 해요. 선택은 장모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법적으로 해봐도 제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정말 끝까지 이럴 셈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땅을 떠넘길 수 있냐고?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 땅이 별로 안 좋을지 몰라도 누가 알아요? 그 땅이 나중에 금덩이가 될지. 그러니까 너무 상심 마시고 그 땅 꼭 가지고 계세요. 정말 개차반 같은 놈이더군요. 막장까지 가니까 배째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는데 우라통이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전 남편과 이혼 도장을 찍자마자 곧바로 사기죄로 남편과 그 회사를 고소했어요. 그래야 엄마의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과 그 회사는 법적으로 걸릴 게 정말 없었습니다. 남편은 겨우 몇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끝이 났고 그 회사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죠. 정말 참담했습니다. 남편에게 속았고 엄마는 사위에게 배신당한 셈이었죠. 엄마의 그 피 같은 돈이 아무 가치도 없는 척박한 땅에 다 털어넣었으니 엄마 속이 얼마나 쓰렸겠어요. 결국 나중에는 아파트를 처분해서 대출금을 갚았고 저는 작은 집을 얻어서 엄마랑 살기로 했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런 인간을 남편으로 선택했던 제 잘못이 가장 크겠죠. 그렇게 8년쯤 지났을까요? 지난 아픔이 조금씩 가라앉아가고 있을 때쯤 우리 가족을 놀라게 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편에게 속아서 산 그 땅이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고 근처에 있던 신도시를 확장해 추가 개발한다는 소식이었죠. 엄마가 가지고 있던 그 땅의 가치가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엄마가 투자한 2억이 20억 원 이상으로 불어났죠. 정말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습니다. 엄마도 이 놀라운 소식에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뉴스는 연일 떠들썩했고 저와 엄마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미현아, 이게 정말이야? 정말 그 땅이 개발된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던 그 땅에 도로도 생기고 아파트도 들어온대. 사람 일이란 게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남편이 작심하고 우리를 속여서 떠넘긴 그 땅이
진짜 금싸라기 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마 남편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전해진 지 며칠이 지나고 나서 8년 만에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생각이 났다며 식사 한번 하자고 하더군요. 무슨 일 때문에 저러는지 대충 감이 잡혔지만 모르는 척하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권유한 땅이 대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생색을 내고 싶었겠죠. 그 말을 들은 엄마도 저와 같이 가서 그놈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남편이 말한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참 우습게도 순대국밥집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8년 만에 연락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던 사람이 고작 이런 식당을 골랐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미리 나와서 수육에 소주 한잔 하고 있는 남편의 꼴을 보니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막노동이라도 하는지 남편의 모습은 영 초라했어요. 저와 엄마는 잔뜩 굳은 표정으로 그와 눈이 마주쳤고 그는 어색하게 일어나 꾸벅 인사하더군요. 배고파서 한 젓가락 먼저 들었다고 말하는 남편에게서는 연한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식사가 나오기 전 쭈뼛거리더니 바로 본론부터 이야기하더군요. 이번에 소식 들었지? 내가 옛날에 장모님한테 투자하라고 했던 그 땅, 신도시 확정된 거 말이야. 봐, 내가 뭐라고 했어? 그 땅 금싸라기 땅이라고 했잖아. 내가 그 땅 대박 날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보다시피 나 지금 사정이 좀 어렵잖아. 그래서 말인데 너랑 장모님 대박 났으니 나한테도 뭔가 좀 떨어지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 원래 부동산 대박 나면 중개인한테 인센티브를 좀 더 주는 게 맞거든. 뭐라고? 지금 돈을 달라고 하는 거야? 옛날에 우리한테 그 사기를 쳐놓고? 꼭 달라는 건 아니고 사실 그렇다는 거지 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정말 화가 난다기보다는 씁쓸했습니다. 솔직히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고 싶었는데 왠지 측은한 마음도 들더군요. 그런데 제 옆에서 가만히 이야기를 듣던 엄마가 갑자기 물컵을 들어 올리더니 남편의 얼굴에 시원하게 물을 뿌려버린 거예요. 장모님, 왜 이러세요? 에라이 몹쓸놈아, 이거나 먹고 정신 차려. 네 놈이 무슨 낯짝으로 그딴 소리를 찌꺼리나. 혹시라도 뉘우치는 게 조금이라도 있을까 나와봤더니 너는 영 글러먹었다. 내 눈앞에서 썩 꺼져. 엄마의 돌발 행동에 저조차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겁을 먹은 건지 무안한 건지 슬그머니 꼬리를 말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우리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죠. 나중에 건너 들은 소문에 의하면 남편은 50대에 막노동을 하다가 다리를 크게 다쳤다고 해요. 그 뒤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그 후로는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이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남편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건 확실했죠. 그 이후 저와 엄마는 토지 보상금을 제대로 받고 잘 지내고 있어요. 저도 일찍 은퇴하고 엄마와 함께 한적한 마을로 이사하여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돌아보면 사람이 돈독이 오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깊게 깨닫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저희에게는 또 큰 돈이 들어왔지만 이전에 남편처럼 돈독이 오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참 기막힌 인생사죠. 살면서 돈만큼 사람을 울고 웃게 하는 것이 또 있을까요? 돈이 주는 달콤함이 큰 만큼 항상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큰돈 앞에서는 누구나 쉽게 이성을 잃기도 하고 또 속아 넘어가기도 하니 지금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은 저처럼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길었던 제 이야기를 마쳐볼까 합니다. 돈과 인생에 대해 가지고 계신 지혜가 있다면 꼭 한마디 남겨주세요. 저에게 그리고 이 사연을 스쳐가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